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이제 시험인데요. 이번 주가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밤 8시 56분, 이제 9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강의를 다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지난주부터 몸살 감기가 나갖고 계속 이제 수업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어젠가 이제 내용 증명의 이해라는 것들을 하나 찍어 놓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국제법상의 범죄인 인도제도라고 하는 이제 법에 관한 지문 하나 좀 찍어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제일 질문이 많았던 또 하나의 지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에 관련된 거 많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좀 볼까요? 국제법상의 범죄인 인도제도. 이번 2023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지문에서 7번 파트에 있는 거죠. 사회 7번에. 보통 수능에서 우리가 수능에서 사회 지문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범위가 어디냐라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제 경제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이 경제 지문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법이 더 어렵기도 해요. 경제 지문은 그래프 나오면 일단 좀 쫄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은 우리가 평소 때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고 법전의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청구국, 피청구국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뭐지? 뭐 이런 말들 나오게 되고 뭐 채권, 채무 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이 요 전 강의인 그거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전에 있던 것도 하나 내용 증명 이해. 그러니까 내용 증명 이해라는 그 지문 속에도 뭐 채권, 채무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관련된 지문들은 나올 때마다 용어들을 조금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 관련 지문 나왔을 때 비슷한 말들이 좀 쓰이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훨씬 더 전체를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평소 때 많이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 지문의 가장 큰 핵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 그 관계를 파악하시면서 이 문장이 뭘 의미할까? 이거가 왜 그런 거지? 요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관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죠. 자, 요게 지문이고요. 문제입니다. 32번.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32, 33, 34, 35, 36, 37 6문제짜리 엄청 길죠.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 이제 문제를 이해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 그 얘기는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이구나. 그럼 이 문제를 바꿔본다면 사실은 윗글을 읽고 다음 중 윗글에 없는 내용은? 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5개 중에 없는 게 뭔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확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럼 키워드요. 범죄인 인도 조약의 개념. 그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나오면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지. 두 번째,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지. 다음 네 번째,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의무가 생기는지 물어보는 거죠. 다섯 번째,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조건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허가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그럼 포인트는 언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막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은 안 읽었으면 모르잖아요. 대신 앞에 있는 선생님 네모 쳐놓은 부분도 보이시죠? 저 네모 쳐놓은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요런 내용들이 본문에 들어있나 보다라고 간단하게 스킵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3번이요.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잠시 후에 범죄인 인도제도가 나올 거예요. 글 전반에 다 걸쳐 나오는 거라면 전반에 걸쳐서 다 지워야 될 거고 한 문단에 있다면 한 문단에서 지워가시면 돼요. 자, 보죠.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 그러면 범죄인 인도제도의 포인트는 국제법이냐. 그 다음 두 번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럼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이 있냐? 저 제도는 조약과 관련이 있냐? 세 번째,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그러면 해외에 있는 뭔가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그다음 네 번째, 범세계적인 범죄인.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키워드만 잡아드리고 있었잖아요. 범죄인 인도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에서 국제법이냐? 그다음에 여기는 범죄 인도 조약과 관련된 거냐? 여기는 해외랑 관련된 거냐? 네 번째, 범세계적인 거냐? 다섯 번째,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적인 거냐? 이 키워드만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 34번은 보기 문제니까 읽어야 풀 수 있을 것 같고 35번 마찬가지고 36번도 보기 문제고 37번은 어휘 문제는 기억, 니은 나왔을 때 바로 문제 풀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간단하게 순서를 정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문제부터 보고 푸냐 아니면 지문 꼼꼼하게 읽고 문제 푸냐 다 개별적인 선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문제 읽고 푸는 게 훨씬 더 시간 줄이기도 좋고 글을 읽는 목적 자체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는 방법. 자, 가보죠. 글의 핵심 포인트 잡아드려요. 글을 다 읽었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아직 안 읽었으면 스탑 해놓으시고 읽고 본문 다 읽어야 돼요. 읽은 다음에 읽었을 때 요 5개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범죄인 인도제도의 정의가 요 안에 나와 있어요. 먼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범죄인 인도제도와 범죄인 인도조약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범죄인 인도제도의 범죄 규정 기준,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제도에서 범죄를 어떤 걸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그러면 절대적과 임의적이란 말이 어딘가 들어있거든요.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특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어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입니다. 단락번호 붙이셔야 돼요. 1부터 8까지 있어요. 길어요. 문단 번호를 붙이라고 한 이유는 문단과 문단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조건이잖아요.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당연하잖아. 너무나 쉬운 얘기야.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어. 근데 걔를 어떻게 신병 확보하기. 신병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걔를 잡는다는 뜻이겠죠. 잡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러면 처벌을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요런 이유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럼 범죄인 인도제도는 뭐죠? 국제법에 연관된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 아까 문제에서 33번 문제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건 아까 1번에서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 맞는 말이죠? 그럼 33번 1번은 지우셔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국제법 33-1번 지웠다는 얘기죠. 자, 범죄인 인도제도는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정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범죄인 인도제도는 뭐냐?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 저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도망을 온 거예요. 어디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놈이 저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거죠. 그랬을 때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의 청구. 그러니까 그 외국이 아마 범죄를 저지른 곳이겠죠. 거기서 나한테 청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해당자, 누구죠? 범죄자 얘기하는 거죠. 그를 인도하는 제도.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써보죠. 오늘의 키워드는 지금 보니까 범죄인 인도제도라고 하는 것 같고 이 범죄인 인도제도가 뭔가 봤더니 얘는 국제법상에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인가 봐요. 그죠? 국제법상. 자,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히 키워드 쓸까요? 얘의 정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일단 해외에서 죄를 저지른 해외 범죄자가 있는 거죠. 이 해외 범죄자가 어디로 온 거냐면 자국으로 도피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죠? 자국 도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 거죠. 골치 아픈 상황이 됐죠. 범죄자가 여기로 도망온 거니까. 자, 그럴 때 그 범죄를 당한 국가죠. 상대국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국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대국이 신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을 요구한다라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주세요. 걔 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병을 요구했어요. 자,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이 해당자인
이 범죄자를 뭐 하는 것?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 인도한다는 것들은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자를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인 인도 제도의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1문단은 간단하게 범죄인 인도 제도에 뭐가 써 있는 거죠? 정의가 써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한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해외에서 죄를 저질렀어. 거기서 벌 받을까봐 도망 왔어. 근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야, 이 범죄자 여기서 죄 지은 놈이니까 내놔. 그럴 때 아, 그래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져가세요. 라고 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제3국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도 종류가 다양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갑시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자, 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특징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넘겨주려면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하잖아. 무조건 내놔 그러면 예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가 범죄자라는 걸 떠나서 예를 들면 누군가 나한테 와서 야 내놔. 그거 원래 내 거였어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훅 주나요? 아니죠. 내 품 안에 들어온 순간 내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왜 줘야 되지? 혹은 내 친구 나한테 뭔가 맡겼는데 다른 놈이 와서 야 아까 누가 뭐 맡겼지 내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게 주나요? 아니죠. 이거 네가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 내 건데 내가 훔쳐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줄 땐 주더라도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중요한 건 합의를 했을 때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이니까 서로 간의 국제법상의 조약이겠죠.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그러면 범죄인 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범죄인 인도 제도인가 보죠. 그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뭔지 알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조건이잖아. 늘 가정이 나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출제 포인트 된다 했잖아요.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이 제도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조건이 뭐죠?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 신뢰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 신뢰도 필요하다. 그럼 우리 아까 상호 신뢰에 대한 걸 읽은 적 있는데 33번에 5번 보니까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그럼 요거는 33-5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3번에 아까 1번 지웠고 5번도 지웠어요. 맞죠? 여기까지 얘기했나요? 자, 그 다음에요. 필요하므로 범죄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범죄 인도 제도라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다 하나 좀 쓸게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범죄 인도 조약의 특징은 양자 조약이래요. 양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자 간에 뭐 합의가 있는 조약을 얘기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단, but 하지만 뭐는 아니냐면 범세계적인 조약은 아니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전 세계적이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세계적인 국제법상의 법이긴 한데 이 조항은 양자 조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도망 온 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죄를 지었어요. 저희가 A국이라 칩시다. 여기가 B국이에요. 그러니까 A국에서 죄를 짓고 B국으로 넘어온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범죄 인도 제도가 성립하는 것은 이 제도는 저기는 A국과 B국 간의 이 둘 간의 관계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둘.
그러니까 우리 둘의 조약 관계인 거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조약의 문제인 거지 범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합의하는 건데 막 저기 아프리카나 막 저기 다른 나라까지 막 해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널리 이 하나가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약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서의 계약자들 간의 조약인가 봐요. 자,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여기 써 있죠.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요런 범죄까지는 우리한테 요구해도 돼. 오케이. 딱 보니까 해당이 돼. 그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사전에 조율이 된 거라면 줄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좀 더 무리해서 달라고 그래. 야, 우리 원래 계약이 없었잖아. 원래 사전에 체결된 게 없었잖아. 이게 뭔 상관이야. 그냥 내놔. 너무 막무가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요 또 하나 포인트가 요 두 개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사전 체결 조약만. 그죠? 요것만 응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약을 처음에 체결을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내가 요거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 둘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놈이 저 제3국으로 도망갔어. 그럴 때 저 3국한테 내놔라. 내놔. 이거 우리 둘 간에 이거 합의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놔. 그러면 저쪽 나라에서는 뭔 소리야? 그건 너희들끼리 조약이지 우리나라하고는 뭔가 맺은 게 없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맺은 사람들끼리의 조약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인도 조약 맺지 않은 국가에서는 해당이 안 돼. 왜? 우리 간의 양자 조약이지 범세계적인 조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범세계적이라는 건 우리끼리 맺은 걸 여기저기 널리 적용할 수 있냐?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의 주제는 뭐라 볼 수 있겠어요? 범죄인 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그 둘 간의 관계가 써 있는 거니까 문제 하나 풀어야겠네. 요 기억 때문에 있구나. 성립이란 말. 여러분 기억에 성립이란 말이 있는데 어휘 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버립시다. 성립이 뭐죠? 성립? 1번 성립.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는 게 성립인가요? 뭔가 기관을 만들어서 일으키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를 성립한다고 해요. 뭐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말을 우리가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은 설립이죠. 설립. 그럼 선생님 성립은 무슨 말인가요? 성립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일이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성립.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쉽게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그죠? 자, 그럼 주제 적어봅시다. 범죄인 인도 제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의 관계. 어떤 관계죠? 이 제도는 이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성격을 얘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이 어떤데? 양자 간의 조약이라는 게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인 거고 우리끼리 어떤 조약이기 때문에 이걸 제3국까지 국제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다. 사전 체결된 것에 한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3문단 갑시다. 자,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자, 지금 현재 정의 내렸고요. 범죄인 인도 조약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우면서 합시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났네요. 범죄인 인도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조약이라는 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약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아까 어디 있었는데 33번에 2번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있네요. 우리 아까 범죄인 인도 조약 읽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거는 33-2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2번 지울 수 있다. 그럼 33번에 1번, 2번, 5번 다 지웠네요. 와우, 대박. 그죠? 그리고 본 김에 33-4번 볼까요?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뭘 기초로 했죠? 범죄인 인도 조약이었죠.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은 뭐가 핵심이었죠? 범세계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33번에 4번 보면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아니죠. 범세계적이지 않다니까. 양자조약이라니까. 그럼 다 풀렸네. 33번도 답이 4번이 나와버렸네. 어머나. 33번의 답이 4번 나와버렸고 37번도 아까 다 금방 풀었고요. 그죠? 두 개 먼저 풀었네요. 다시 봅시다.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해. 그런데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을 만큼 공통적인 것도 많아. 그럼 이제부터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하자.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자 계속해서 조약을 얘기하는 이유는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제도니까 이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자 그러면 인도 대상 그 범죄의 인도 대상 그 범죄 어디까지 우리가 이 범죄를 인도할 것이냐 하는 그 규정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한대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가벼운 범죄인데 굳이 이런 거 갖고서 인도해야 돼? 야, 니네 뭐 빵 하나 훔쳤다고 뭐 그거 갖고 물론 빵 하나 훔쳐도 죄긴 해요. 근데 그 빵 하나 훔쳤다고 그것 때문에 막 범죄자를 막 내놔라 하면 아이고 이런 빵씩이나 훔쳤구만요 하면서 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밑에 보죠.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아, 그러면 청구국은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인 거고 이걸 내가 응답한다면 나는 피청구국이 되는 거네요.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고 아 그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그 범죄가 된다라는 건 여기에서만 범죄자가 아니라 저기서도 범죄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약을 맺고 있어.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어. 근데 저쪽에서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됐어. 그럼 걔도 여기서도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다면 저기에서의 인정은 여기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 그치. 뭐 조그만 거 볼펜 하나 훔쳤다고 1년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 중범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요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까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도 조약의 어떤 기준 이게 뭐냐라 물어본다면 요거는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 조약에서 얘를 인도해 줘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가 최소 징역 1년 이상 그죠? 1년 이상 정도 되는 중범죄에 대해서 인도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청구국 그리고 피청구국 이렇게 있을 때 모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요거는 내국인, 그다음에 외국인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안 되고 외국인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 모두 다 이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걔 인도해줘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외국인이라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해당되는 거는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징역 1년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피청구국은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범죄인 인도는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피청구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문제 속에서 청구국의 법원에서 뭔가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청구국이 요구를 하면 이거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국에서 할 건데 피청구국이 결정을 할 건데 특히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냐면 피청구국의 법원에서의 허락이 필요하다. 요게 여기까지의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네요. 인도 대상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제도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아까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 그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기서도 범죄자고 저기서도 범죄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범죄자들 인도의 대상은 외국인이라도 봐준다? 내국인이라 봐준다? 그런 거 없다. 둘 다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문단 가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딴 얘기하네. 조금 전까지는 인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도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부터 4문단부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 하나 정리했죠? 잠깐 지울게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 자, 좀 지우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는 인도해야 한다. 양쪽에서 다 범죄자다. 그러니까 얘 꼭 내줘야 돼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아니 꼭 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안 내줄 수도 있어. 이런 약간 반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국이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뭔 얘기하겠어?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자 지금부터는 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인도해줘야 되니? 아니, 거절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거절할 때 어떤 사유가 필요해? 자,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1번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자, 그럼 보세요. 절대적이란 말이 나와요. 두 번째,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절대 인도 거절 사유. 여러분 수식어를 잘 봐요. 범죄 인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즉 청구국이 나한테 내놔 인도를 청구를 했어. 근데 나는 이 인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절대적이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얘는 하지 않을 수 있대잖아. 그럼 요거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언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 그거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두 개 나눠 쪼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임의적인 거절 사유가 있을 거야. 그치? 하나씩 정리해보자. 주제는요. 범죄인 인도조약의 거절 사유 두 가지인데 이거와 이거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5문단은 뭐부터 나오겠어요? 절대적 사유부터 나오겠죠. 갑시다. 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종류가 같죠?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럼 이게 이제 1번 경우겠죠. 그럼 첫 번째,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 1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음 두 번째, 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면 두 번째,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어.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키워드만 써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는 전부 다 피청구국에서의 이야기예요. 요거는 피청구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 얘를 거기로 보내주면 청구국에서 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잖아. 재판을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났어. 이미 끝난 사건인데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니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서 중복 처벌을 뭐 하려고?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얘가 나한테 요구를 했어? 안 해?
이렇게 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났을 경우에도,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때, 요건 참 말이 많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시점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라면 이게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경우는 없는데 오랫동안 죄의 그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게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풀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나쁜 놈인데 잡히지 않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공소시효 끝났다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이제 날 처벌해봐! 처벌할 수 없지! 이러면 진짜 그건 화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된다는 경우 원일 거예요. 선생님 왜 원이라고 했냐면 하나 더 있거든요. 또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치범도. 자, 그러면 네 번째인데요. 정치범도. 이것도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정치범도 범죄인 인도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보내주죠 뭐. 이게 아니라 안 보내요. 정치인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근데 정치인 보내야 돼?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안 보낸다니까. 왜냐면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정치범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 거기로 내가 여기 도망 왔는데 정치범이면 절로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너무 좋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범이란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진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여기 있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범죄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는 약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참 애매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청구국, 그러니까 당한 이쪽, 그러니까 도망 온 사람이 도망을 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한다라는 거죠. 얘가 정치범 해당되나 안 되나 이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지 청구한 사람이 걔 정치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그러면 정치범죄라고 하는 거는 일반 형사범죄도 들어있고 정치범죄 성질도 들어있나 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러면 이 죄라는 게 정치 쪽에 약간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격도 있는데 이 죄의 성격이 일반적인 성격도 있어. 그런데 약간 성격이 정치적인 게 좀 더 강해 보여. 그럴 때에는 정치범죄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좀 정치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정치범죄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가 없대. 그러면 정치 성격이 있는데 범죄로 인도될 수 없으면 얘는 인도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범은 인도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그러면 있으면 인도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 예시네요.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적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대. 그럼 이런 거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저쪽에서 이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가족을 약간 상해를 했어. 그리고서 도망을 왔어.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 어떤 예를 들어서 상대파다. 저쪽인 정치인과 약간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해코지를 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망을 왔어. 그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코지한 사람이니까 내놓으시오! 라고 했을 때, 얘는 정치범이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정치범이긴 하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원수의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했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에는 정치범 불임도 대상이 뭐야?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아요 라는 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인도하는 거죠. 그냥 인도할 수 있어요. 자, 이를 가해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해 조항 같은 경우에 인도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정치범 단 가해 조항은 뭐라고 써야 돼? 가해 조항은 예외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가해 조항일 경우는 예외한다. 근데 가해 조항은 뭐였죠? 어떤 국가의 원수나 원수의 그 가족들을 어떤 상해를 일으켰을 때. 자,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 등은 많은 범죄의 인도 조약에서 정치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가해 조항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테러 행위 이런 것들도 예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범이 테러 일으키고 나서 물론 그 테러라는 게 어떤 국가 원수의 어떤 그 신체를 상해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테러 행위를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도망을 왔어. 그럴 때 내노쇼 했을 때 얘는 약간 정치적인 행위한 거니까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테러는 정치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 거죠. 자, 주제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아마 칠문단은 다음 거 얘기하지 않을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나오죠. 그죠? 자,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얘는 조금 다른가 봐요. 많이 이것저것. 자,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그러면 일단 1번. 얘의 특징은 1번 어떤 거냐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때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나 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청구국이 범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나라 미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어. 폐륜적인 행위를.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럴 때 내놔라고 하니까 그 미국에서 야, 우리 국민인데 네가 뭐하러 처벌해? 안 돼. 못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피해는 우리한테 끼쳤는데 자국민이란 이유로 우리가 지금 얘를 처벌을 못하는 거잖아. 우리 국민이 아니란 이유로. 그죠? 저기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거절하고 범죄는 처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벌도 안 받아. 그럼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 그럴 때 결과적으로 범죄인 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때 범죄인이 처벌 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건 문제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시간이 9시 반이네요. 이거는 단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를 졌는데 벌을 안 받는 거니까. 자, 이럴 때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을 경우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제일 모르는 게 이 기소당국이 어딘지 잘 모르더라고요. 기소당국은 어디냐면 기소한 당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청구국에서 피청구국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낸 거죠. 걔를 주시오라고 했어. 근데 얘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못 주는데 안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 거냐면 그래? 못 준다고? 그러면 못 준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여기서 그러면 사건 회부해줘. 여기서 처벌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당국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피청구국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피청구국은 이 그치. 피청구국. 그러니까 피청구국은 기소한 당국, 우리 여기에 사건을 회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줄 거라면 대신 니네라도 재판해. 거기서 재판해줘.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아까 다른 나라에서 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누군가를 폭행을 했어요. 그 폭행을 하고 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걔 내놔. 걔 우리나라에 범죄 저지르니까 내놔라고 우리가 청구국, 저긴 피청구국 내놔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자국민이니까 우리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국민인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거절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걔 그대로 용서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재판 열어줘. 거기서 뭔가 사건을 회부시켜갖고, 재판 열어줘. 그래서 처벌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기소 당국의 사건 회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범죄인이 천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예견됐을 때. 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 뭐냐면 그 범죄인이 비인격적인 대우 받을 거라고 예견되었을 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견된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야. 받을 거라 예견이야. 예견될 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범죄인들이 다 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쁜 극악한 범죄인도 있는데 그런 범죄인도 사람이라고 이제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서 우리나라한테 청구를 했어.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형제도가 없어. 근데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쪽 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놓으라고 해서 얘가 갔을 때 사형을 당할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얘를 내주게 되면 쟤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약속을 받는 거죠. 내주긴 내줄 수 있는데 대신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근데 약속 얘 못하겠대. 그럼 약속을 해주지 않아? 즉 보증을 해주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야 그럼 못 주겠다. 안 돼. 왜냐하면 얘 가면 죽은 건데 우리가 내준다라는 건 얘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우리는 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요거는 지금 현재 저거죠. 범죄인의 인권 때문에 하는 거죠.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하지 않는 이상은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8문단 가볼게요. 자, 범죄인이 천국으로 인도되면, 이제 인도가 돼요. 인도되면, 이제 보내준 거죠.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무슨 얘기죠? 보내줬을 때 어떠한 범죄 때문에 데려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훔친 것 때문에 데려갔는데 갑자기 얘한테 폭행죄를 줘?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인도 새로 저지른 범죄가 있어? 혹은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데려갈 때 폭행죄 때문에 데려갔는데 얘하고 얘기하면서 얘가 물건 훔친 것도 있어갖고 그것도 함께 처벌하기로 약속은 했었어. 처벌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 그것도 그럼 같이 할게.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까지 하나 끝났고요. 제일 중요한 게 특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성의 원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 요게 바로 특정성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성의 원칙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기존에 있는 거에 더불어 또 추가 처벌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인도 청구 사유가 됐던 것만 처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정성의 원칙. 그럼 이거 왜 하는 건데? 인권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데려가 놓고 한 가지가 아니라 막 10가지 범죄를 뒤집어 씌워.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원래는 안 갔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갔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갔을 때 어떤 항목 때문에 끌고 갔냐? 그 항목에 대한 것만 처벌해라. 근데 거기 가서 또 새롭게 범죄를 저질렀어? 그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끌려갈 때 얘를 내가 이것 때문에 끌고 가긴 하지만 얘한테 다른 죄도 있는데 혹시 이런 죄가 나오면 그거는 처벌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 건 처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라고 동의를 했어, 이미. 그러면 봤는데 진짜 그런 죄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처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동의를 했으니까요. 자, 주제요. 특정성의 원칙의 정의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성의 원칙도 범죄인의 인권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했던 건 그 인도 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연이 하나 있었네요. 그죠? 이거 정리 좀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시험에서 좀 출제되지 않을까 나온다면, 그죠? 그래서 포인트 하나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절대적이겠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임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절대적 거절 사유의 정리를 간단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진행 중일 때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중이라면 두 번 받지 않아야 되니까 안 돼. 그죠? 오케이. 줄 수 없어. 공소시효 끝났어. 그러니까 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세 개는 다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 정치범의 경우에는 안 내줘. 그치? 내주지 않아. 그런데 단, 아까 주의할 사항이 뭐였지? 단, 뭐는 예외였어요? 여기 아까? 여기 가해조항, 그죠? 단, 가해조항은 예외였어요. 그죠? 가해조항도 예외였고, 아까 테러행위도 예외였죠.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요.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인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 민족일 때, 우리 국민일 때는.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 같아. 그럴 때도 안 줄 수 있었어요. 다만,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하긴 해요. 그죠?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안 준다면 거기서라도 처벌해라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이렇게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합시다. 자,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 없는 거 찾아보라 그랬죠? 범죄인 인도조약의 개념 무엇인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뭐 국제법상 어쩌고 블라블라 나왔던 것 같아요. 2번, 범죄 인도 거절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3번이요.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엔 무엇이 있었을까? 아까 뭐였죠? 1년 이상 정도 되는 최소 형량 기준, 오 있었죠. 네 번째,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이 문단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범죄인 인도 청구는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요 의무는 무엇에 발생해? 사전에 체결된 거에 한해서만 의무를 지면 된다. 맞는 말. 5번. 범죄 인도를 법원이 허가한다면 신병 언제 인도하지? 아까 즉시 보내는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보내는지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이걸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죠? 답은 5번이네요. 33번 우리가 아까 문제 1번, 2번 지웠었고 5번 아까 지웠었고 그죠? 얘네 두 개 남은 것 같은데 3번 당연히 맞는 거네. 4번 우리 아까 문제 풀었구나. 범세계적인 범죄 인도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범세계적이지 않다 그랬지. 아까 뭐라 그랬지? 양자조약. 양자. 그 나라와 우리나라 청구국과 비청구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요. 요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예시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얘를 적용하는 거라. 자, 가번인데요. 제3국 국민인 X는 A국에서 경제 범죄를 저질렀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을 탈주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A에서 B로 도망간 거예요. 요거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지울게요. 왜냐면 오른쪽에 살짝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봅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X와 Y라는 사람이 여기는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죠? 근데 현재 A국과 B국이에요. A국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는 B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국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인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간에는 이미 인도 조약이 맺혀 있는 상태예요. 즉 양자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럼 여기서 범죄자는 당연히 여기서 범죄자예요. 같이 가셔야 돼요. 자, 그럴 때 X는 A에서 경제범 저질렀어. 그러니까 이 X란 녀석이 이 X가 여기서
경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망을 갔어. 그죠? 그럴 때 탈주했어. 근데 비국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비국 법원이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판단한 거지. 여기로 온 이 X한테 이거 범죄 맞아. 인도 대상으로 인도 대상이라고 얘는 일단 확정을 했어. 그래서 사건을 검토한 다음에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확정했으니까 오케이, 인도 허가하기로 약속을 했어. 단 X는 A국, B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국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웃긴 녀석이네. 이 X라는 애가 A국의 국민은 아니야. A국의 국민은 아니고 B국의 국민도 아닌데 제3국의 녀석이 여기서 경제범죄를 일으키고 일로 도망갔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를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동의했어. 인정 끝난 거야. 다음 Y라는 녀석 봅시다. 이 Y는요.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야. 어머. 이 Y는 여기는 A국, 여기 자국이야. 자국 국민인가 봐. 그러니까 Y국 국민인 거야, 얘가. 근데 Y국 국민이네. A국 국민인 거야. 근데 자기 정부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나 보죠.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약간 좀 정치범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네.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 들켰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파괴했어.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리고 B국으로 이렇게 해서 도피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국이 B국에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A국은 청구국이 되는 거고 B국은 피청구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이 Y에 대해서 인도 대상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거야. 확정보다는 우리가 판단이란 말을 바꾸는 게 낫겠다. 얘도 판단을 했고 얘도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판단을 한 순간 이 X나 Y는 양쪽에서 범죄자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판단했으니까. 인도 대상 범죄자 맞아! 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서도 오케이, 여기서도 오케이, 여기서도 오케이, 여기서도 오케이 다 범죄자가 인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의 성격을 검토를 했어. 우리 아까 검토하다가 정치범 쪽이 좀 더 강하면 인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밑에 보니까 불허한다고 돼 있어. 그럼 불허한다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 어디가 더 세다는 거지? 당연히 여기서 일반 범죄 성격이랑 그다음에 정치범 성격 중에서 이쪽이 더 세니까 일로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불허한 거 아니겠니? 아까 우리가 불허하는 것들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었냐면 정치범의 성격이 있을 때는 불허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도 얘가 일반보다는 정치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문제 바로 볼까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번.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 행위를 모두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봐봐요. 얘도 인도 대상 판단했어. 그러니까 인도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고 Y도 인도 대상 된다고 판단을 했어. 그러면 인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 범죄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러니까 X, Y는 양쪽에서 둘 다 범죄자로 인정을 받은 인정을 받은 것 좀 웃기지만 인정됐다고 봐야 돼. 1번은 맞는 말이겠죠? 2번이요. A국과 B국 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그러면 자국민 불인도가 뭐지? 우리나라 국민 보낼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X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냐면 X는 여기도 국민이 아니잖아. 그럼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들어가지 않겠다. 왜냐면 국민이 아니니까.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일로 지금 도망갔어. 그쵸? 근데 여기 왔을 때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다? 그럼 여기에 국민일 경우에 안 내줄 수 있지. 얘는 이미 여기 국민인데? 일로 도망갔을 때 여기서 자국민이니까 못 줍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A국이 뭐라고 했어? 야, 걔 니네 국민 아니야. 걔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 Y는 B국의 국민이 아니고 X도 여기에 국민이어야 지금 조항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쉽게 말하면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을 때 적용 대상이 되려면 B국의 국민이어야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X와 Y는 둘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다음 3번이요.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우리 절대적이 아까 인도거절 사유가 뭐가 있었지? 절대적인 건? 일단 절대적인 건 아까 뭐 있었더라? 첫 번째가 이미 한번 뭐 처벌받은 것들, 그죠? 혹은 재판 중인 것들, 공소시효 지난 것들, 마지막에 아까 정치범인 것들, 그런 거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지 보면 되는 거네. 자, Y의 행위. Y의 행위는, Y가 아까 어딨지? 얘네? Y, 아까 이거잖아, 이거. 정치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X와는 달리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 틀린 말 아니겠다. 그죠? 왜냐하면 X는 정치범은 아니거든. 그냥 경제범죄자니까. 그러니까 얘는 경제범죄자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럼 얘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였죠? 정치범이었으니까. 그 3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얘는 그 여러 사유 중에서 정치범이기 때문에. 4번은 간단해요.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의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B국은 X와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이게 함정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은 사람 되게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양자 조약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그다음에 조약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X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제3국의 국민이니까 제3국의 국민인 쟤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꼭 져야 되냐? 안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지 않은 제3국의 국민한테 우리가 이런 의무를 져야 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속으라고 낸 거야. 근데 잘 봐봐.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야. X는 Y와 달리 Y는 지금 여기 이 A국의 국민인 거고 그다음에 X는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B국은 응해야 할 의무를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이건 져야 돼. 왜냐? 처음에 얘기했지. A국과 B국은 인도 조약을 맺었어. 서로 간에 양자 조약을 이미 맺었다고. 우리가 아까 이 범죄 인도 조약은 양자 조약 맺은 나라들 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의무를 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청구한 나라가 만약에 이 X라는 녀석이 속한 제 C국이서 C국하고 이 B국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C국과 B국이라면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 왜냐하면 서로 조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이 A국과 B국의 국민은 아니지만 현재 이 관계는 A국과 B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서로 조약을 맺고 있으니까 조약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B국은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를 지는 거야.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국가인 C국에서 뭔가 주문을 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어. 오케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적용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서로 조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그 X의 제3국이라 할 수 있는 X의 국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와 B국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아까 범죄자라고 둘 다 인정을 받았고 따라서 X와 Y는 양쪽 모두에게서 인정받은 둘 다 똑같은 범죄자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주게 되는 의무를 그러니까 주게 되는 게 아니라 응해야 할 의무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제 응해야 할 의무는 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단 여부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5번 보세요.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유죄 판결 받았는데 또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건 이상하지. 이미 받았는데 왜 인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자, 35번 문제 갑시다. 35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이해한 것 적절한 것. 이번 적절한 거네요. 자,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에 Y의 행위가 정치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겠대. 자, 얘들아, 아까 결정은 누가 한다 그랬지? 피청구국의 법원이 한다 그랬지? 근데 피청구국이 어디지?
비국이지. 그러면 비국 법원 대신에 얘네 법원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피청구국의 법원이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1번 땡. 2번. 비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 성격이 더 강한 범죄를 생각했겠군. 그러네. 얘는 정치범 성격이 더 강하다 생각했으니까 불허했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겠다. 그죠? 그다음 3번이요.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Y의 행위가 가해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얘들아, 가해조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지? 가해조항 같은 경우에는 인도 불허하는 거에서 예외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기억나세요? 가해조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해조항이 마지막 단락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마지막 단락이 아니구나. 참, 저기, 정치범 얘기할 때, 그 가족의 어떤 국가 원수의 가족의 신체 막 이런 것들 훼손했던 것들. 자, 그러면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Y 행위가 가해조항의 적용을 받음으로 Y의 신병을 A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그럼 얘들아, 가해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국가 원수의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에 뭔가를 가해야 되는데 얘가 한 일은 공공시설 파괴잖아. 이거는 신체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적용받지 않아요. 다음 4번째. 비국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Y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겠군. 그러면 비국법원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Y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다? 정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아까 기억나니? 아까 그 정치범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정치범죄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범죄에 해당되는지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범죄 성격과 정치범죄 성격 중에서 뭐가 더 우세한가 비교해보는 것밖에 없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땡이죠. 5번이요. 비국법원은 Y 행위가 무고한 불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테러 행위가 아니어서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을까? 정치범 불인도 조항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불인도 대상이 제외되는 거라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줬겠지? 근데 불허했네? 그럼 불허했다라는 건 이런 대상 제외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네요. 자, 36번이에요. 4조.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데 국정만의 이유로 거절하는 데에는 기소상. 이거 아까 그 얘기다. 안 넘겨줄 거야? 그럼 니네 나라에서라도 재판해. 이런 얘기가 요거였고. 다음 요거는 사형 선고 가능할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인권 보호하려고 안 보내는 거였어. 이거는 요런 거 예외하고는 총결 처벌될 수 없다가 이거 아까 맨 마지막에 있던 그거 같아. 특정성의 원칙이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가 허용된 범위, 인도 이후에 또 새롭게 저지른 범위, 그런 범죄 말고는 원래 기존의 것만 가지고 처벌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자, 문제 보죠.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4조에는 인도 거절하고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한 규정. 그렇죠? 자국민이라고 보호하고 안 할 거 대비해서 거기서라도 범죄 처벌해. 이게 이거에 해당되는 거였죠. 2번이요. 제5조에는, 5조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5조. 요거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 자, 5조 내용이 뭐였냐면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 죄송해요. 보증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아까 넘겨주려고 할 때 내가 청구국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 피청구국이 청구국한테 저기 얘 데려가면 사형 안 시킬 거예요? 보증 누가 해야 돼? 청구국에서 해야지. 저기서 데려가려고 한 사람이.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 그거 아니지. 얘가 아니라 얘가 보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된 설명이죠. 다 2번이네요. 3번, 4번, 5번 읽어보시면 다 맞는 말들이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7번까지 문제 풀었으니까 정리하고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좀 길게 강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충 한 60분, 70분 강의한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질문이 좀 제일 많아서 이 범죄인 인도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법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짧게 찍어볼까 했지만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많은 걸 찍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를 강의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요거 하나라도 완벽하게 익히고 여러분 공부 이제 시험에 좀 돌입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최대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요거 찰컹하는 범죄인 이렇게 될까? 이렇게 썸네일 따야겠다. 범죄인 요거 수감되는 거, 요거 인도제도에 대한 것들 끌고 가세요 하는 요거 있죠. 이렇게 되겠구나. 끌고 가세요. 요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법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용어 자체를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서 요게 무슨 말일까를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인데 경화유 2학년 학생들 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 안녕.